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스스로 복상합니다.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한때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전직 파일럿 김동환이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살인 명부를 만들어 무려 3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한 명의 목숨을 빼앗고 한 명은 살인 미수,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어느 살인자들과는 달리 할 일을 했다며 시종일관 떳떳함을 보인 김동환. 그는 대체 왜 옛 직장 동료들을 이토록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속 시원히 풀어보는 사건 Y. 오늘은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현직 파일럿을 살해한 부산 파일럿 살인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범죄심리학자 오윤성 교수, 뉴스헌터스의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의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변호사님. 자, 이게 한 열흘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어저께 새로 밝혀진 사실이 당초에는 이 피의자 김동환이 4명을 타깃으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보다 더 많았다. 2명이 더 있었다. 그래서 최종 확인된 타겟이 6명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게 충격적이게도 이 살인 명부에 총 6명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게 드러난 건데 사실 이제 첫 번째 범행 타깃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 범행 도구로 목을 조르고 그러다가 이제 피해자가 반항을 하니까 달아났고 이제 미수에 그쳤던 사건인데 그리고 다음 날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로 이제 공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달아났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또 창원으로 내려가서 또 이제 범행을 또 저지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해놨다 보니까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울산으로 도주를 했다가 결국 경찰에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피해자 2명이 나오니까 다 이제 신변보호가 되기 시작을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경찰서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대상이 4명이었다라고 했는데 추가 조사 결과 2명이 더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검거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보면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면서도 이 피해자들이 언제 퇴근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이 범행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이동 동선 같은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놀라운 점은 본인이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서 주소지라든가 이걸 다 확인을 했고 또 이제 이번에 고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좀 그 피해자를 계단으로 유도했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다가 고장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결국 그 사람이 계단으로 오게끔 해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옷을 갖다가 환복을 즉 바꿔 입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현금 사용을 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집요하게 이 범행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무려 3년 동안이나 들으셨듯이 굉장히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한 김동환. 대체 왜 그랬을지가 사실은 가장 궁금합니다. 자, 태진 앵커, 여기서 짚어볼 체크포인트가 있죠. 네. 자,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김동환의 전 직장 동료들에게 따르면 김동환은 평소 동료들이 자신을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분노에 휩싸인 모습으로 쏟아낸 단어, 바로 기득권입니다. 관련 발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스스로 복상합니다. 항공사마다 공무산업교 기득권이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본인이
기득권으로 지칭하는 게 누군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공군사관학교 기득권. 근데 김동완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나온 학교의 동문들 혹은 뭐 선후배를 왜 기득권이라고 부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이 김동완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맞는데 네. 사실 이제 비조종병과의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종사 빨간 마우라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공사에서도 이렇게 조종사로 선발되는 인원이 네. 뭐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처도 없어야 되고 뭐 안경도 쓰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뭐 무중력 테스트 통과를 해야 되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한 절차를 맞아요. 거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 공사생도 중에서도 20% 정도만 이렇게 조종사로 선발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김동완 같은 경우에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맞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이 조종사는 되지는 못했고 네. 결국 이제 정보장교로서 5년 동안 의무 복무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이제 파일럿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건지 이 그때 이제 퇴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네네. 별도로 파일럿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조종 면허를 취득을 해 왔었다라고 요즘 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사비를 들여서 이제 조종 면허를 따갖고 온 건데 교수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김동완이 공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어떤 이 공사 출신들을 향한 이런 분노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공사 출신 중에서도 전투기 조종사 출신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제 사실 공사를 지원하는 이 고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일단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난 뒤에 1년 동안에 훈련 기간 동안에 선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5년 만에 전역을 해가지고 다시 미국 건너가서 면허증을 따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사 출신이 아니면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사 출신 중에서 이제 비조종사 특기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또 이게 적응을 하면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본인들도 뭐 나중에 장군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마도 이 그 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 예, 그러니까 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군 출신의 이제 조종사들 문화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그 민간 출신들보다는 좀 상하 위계 질서 맞아요. 같은 것이 좀 엄격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김동완이 같은 경우는 민간인 생활하고 면허를 따서 갔기 때문에 같은 공사 출신이라도 그쪽 그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제 2019년에 이제 부산에 있는 한 항공사에 가가지고 2022년에 건강 문제 때문에 병가를 내고 네. 결국 이제 2024년에 이제 그 퇴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같은 그 동문이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기대를 했을 수가 있는데 뭐 그거에서 이제 아마 좀 실망을 하거나 네. 또 뭐 배반감을 느꼈거나 그 주관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지금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은 이전에는 공사 출신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아주 엄격했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바깥에 비행교육원 출신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바로 김동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이번에 이제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김동완이 건강 문제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 메디컬 테스트가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거 2015년에 독일에서 그 여객기 부기장이 이 자살 비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항공사의 파일럿들은 이렇게 정신병력 체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거부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백신을 맞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직 적응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이 김동완이 다녔던 그 항공사에서 김동완과 함께 비행을 했었던 기장과 통화를 좀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본인은 이상한 걸 잘 못 느꼈었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지금 뭐 교수님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메디컬 테스트가 계기가 돼서 사람이 좀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메디컬 테스트에서 김동완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확 그냥 변해버린 걸까요? 그 김동완이 사실은 이제 그 항공사 기장으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소요하는 그 항공 시간이 조금 채우기 쉽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승객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수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항공사에 근무했던 다른 기장이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항공사 측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랬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그때 수시 체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김동완이 거부를 했고 퇴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김동완이 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그 피해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수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던 그 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기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수시 검사를 받아보라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당시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망이 섞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어쨌든 김동완은 이 공사 출신의 비행 기장이에요. 소위 엘리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범행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김동완 같은 경우는 본인의 꿈은 이제 그 항공사 기장이 되는 것인데 네. 사실 뭐 미국에서도 언어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이게 상당히 그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따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은 자기의 의지를 갖다가 다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와서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네. 지금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강한 그 보상 심리와 또 기대 의식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아까 저기 휴직에서 퇴사를 해버리니까 네. 본인은 뭔가 일생에 있어서 두 번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좌절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그 기득권 피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어떤 뭐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좀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 날개를 꺾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지속적으로 뭐 어떤 취재진들 앞에서도 그 기득권 때문에 내 인생을 갖다가 뭐 망쳤다, 파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소화를 하는가. 그렇죠. 예,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죠. 네. 자, 어제 김동완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때도 김동완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함께 보시죠. 악랄한 기득권이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그 휴버리스가 미친 네머시스 천벌을 받은 것. 악랄한 기득권이 한 개인 인생을 마음대로 파멸시켜도 된다는 그 오만함 휴버리스가 안 하십니까? 네머시스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유가족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본인 신상 공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공개하십시오. 제 과거까지 다 들추고. 아, 교수님, 이 방금 들으셨겠지만 휴브리스, 네메시스 네. 이런 표현을 쓴 게 엄청난 화제였는데 정확히 뭘 뜻하는 표현인가요? 이게 그 휴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에 대한 도전, 오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신이 응징을 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까지 많은 그 범인들이 뭐 기자들 앞에서 노출되는 걸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끌고 와서 자신의 행동과 이제 같이 그 비교를 하면서 묘사를 하는 것은 거의 아마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복수의 칼날을 그 어떤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책을 봤을 수가 있고 그 책을 보는 과정에서 이게 바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야말로 거기에 꽂혔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범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득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응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이렇게 서사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화적인 표현까지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도 교수님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강력범죄 체포돼서 들어가는 거 많이 봤는데 본인의 범죄를 반성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봤어요. 근데 이렇게 무고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까지
나한테 할 말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건 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알겠어요. 다 뭐 생각이 그릇되고 비뚤어지고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화가 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이제 지금 본인이 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이제 어떤 그 과정이 있으면은 반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사람은 밉지만 그 사람의 유가족이라든가 또 자식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통상 뭐 죄송합니다. 또는 뭐 정할 말이 없으면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것이 그 유가족은 저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본인의 어떤 그 죄책감이라든가 죄송함 그런 것을 갖다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저러한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김동완은 이렇게 일말의 죄책감도 아직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종일관 정당한 응징을 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태진 앵커, 자 다른 체크 포인트 또 살펴볼 게 있죠. 네, 자 이른바 데스노트입니다. 피의자가 작성한 타겟 목록을 자세히 알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내막이 보일 텐데요. 공군사관학교 카르텔을 겨냥했다던 피의자. 하지만 당시 그가 근무했던 항공사에는 공사 출신 인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왜 하필 이 6명이 타겟이 된 걸까요? 네, 요번에 이제 사망한 피해자 같은 경우가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일 1순위로 올라가 있던 인물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건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완이 그때 당시 항공사에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조종사 공제의 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면서 면허상실 보상금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원래 받기로 예정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게 불복해서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불만과 이런 원망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보면 이 항공사의 전현직 표준평가 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종사 평가를 할 때 시뮬레이션도 거치지만 사실 마지막 판단은 이제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통과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평가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범행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 동료 기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평가를 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김동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뭐 평가를 하는 주체도 아니었고 그래서 김동완이 말하는 이 카르텔은 동료 기장들의 증언에 의하게 되면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그럼 돈 문제 때문에 살해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원래 뭐 한 1억 2,50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7, 8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마지막 트리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그 김동완이 같은 경우는 광장 공포증의 증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니까 아무래도 그건 당연히 일반 그 민항기를 모는 조종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허 조종을 갖다가 상실하는 그 보상금이 바로 이제 그 조종사 공제에서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규정에 의해서 다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광장공포증이라든가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너희들이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돈까지 안 주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와 연관돼서 이제 명확한 어떤 그 행동이 바로 소송을 냈거든요. 근데 그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좌절과 인간관계 단절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불이익에다가 패소까지 당했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파멸됐다. 그런데 그 파멸을 시킨 가장 그 결정적인 그 대상은 내가 데스노트를 작성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동료를 향한 뒤틀린 분노, 피의자 김동완은 할 일을 했다면서 천벌과 오만이라는 말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를 평가하는 가장 적당한 말은 살인자일 뿐입니다. 사건 와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래 나오고 있는 연락처로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